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모두 대답하는 게 아무래도 많이 부끄러운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저한테 기본 강의를 듣지 않고 문풀만을 신청할 학생이 혹시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한 명, 두 명. 나한테 기본 강의 안 들었어? 근데 그거 손을 드냐고요? 안 들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두 학생은 날 처음 보겠네요. 그렇죠? 그런가요, 학생? 기본 강의를 들었어? 그렇군. 문제풀이? 문제풀이. 학생도? 처음 봐? 처음 봐? 자, 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하고 이제 기본 강의를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의 기본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도 이 과거에 공부했던 내용이 이 문제가 어디서 출제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마다 그 해당 내용을 계속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 대부분이라서 이제 그 문풀은 저에게 기본 강의를 들었던 학생에 대한 어떤 애프터 서비스적인 측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마 불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이제 조금 시간이 좀 약간 경과되는 그런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만 학생은 나한테 한번 들었으니까 어떻게 푸는지 알죠? 그래서 알 거고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셔서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다 찾아요. 그 해당 내용을 찾아서 직접 눈으로 그 위치를 확인하는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뭐 불편하지 않겠습니다만 약간 한 문제 풀 때보다 한 1분, 30초, 이렇게 10초 뭐 이렇게 더 경과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문제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이거를 이제 막 정신없이 계속 풀어갈 텐데요. 다 못 풀 수도 있어요. 다 못 풀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해설지는 지금 제가 여러분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해드릴 건데, 근데 다 못 풀 수 있는데 이걸 이제 못 푸는 문제를 계속 뒤로 이제 미루어서 가다 보면 나중에는 마지막 또는 아예 못 끝나고 수업을 끝낼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 못하고 끝나더라도 여러분들이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해설을 공부를 해 주시기를 바래요. 풀어주기 위해서 하다 보면 지금보다 문제량을 더 줄여야 되고요. 자, 줄여야 되고 또 문제를 내고 싶은데 다 내고서 다 풀어주다 보면 결국 마지막 단어는 아예 못하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풀도록 할 거고요. 만약에 이제 뭐 한 몇 문제 뒤에 남게 되면 여러분 해설지를 통해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가죠. 자, 윌슨의 행정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윌슨이 누굽니까? 행정 아빠입니다. 행정을 처음 만든 아저씨인데요. 자, 우리 필기노트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필기노트 3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맨 밑에 줄에 행정관리설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행정관리설이 윌슨의 행정학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정책행정, 춘철이 정책행정 이원론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가보죠. 자, 옳지 않은 거. 정부 개혁을 통해 특정 지역 및 계층 중심의 관료 파벌을 해체하고자 했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요 내용은 잭슨주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잭슨주의가 뭐냐고요? 자, 잭슨주의. 타이야. 잭슨주의가 뭐예요? 맞아요. 똑똑해요. 자, 지금 우리 아마 여러분들 그 기본서 1권만 갖고 온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2권에 보면 역관주의가 나올 거예요. 2권에. 저도 2권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이권에 역관주의가 나올 텐데 역관주의가 나온 이유가 잭슨이라는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됐는데 근데 이미 관료들이 동부 출신들, 미국 동부에서 시작했잖아요. 동부의 명문대 출신들이 꽉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식들이 내가 대통령인데 말을 안 들어 처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뭔가 쟤들 쓸어버리고 뭔가 좀 내 편으로다가 해서 정치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 방법이 이제 그거였었죠. 야, 니네 말이야. 나 대통령 되게 하기 위해서 선거운동 인 사람 많은데 야, 쟤들도 뭐 한 자리 줘야 되는데 정말 널 미안한데 나갈래? 자, 이렇게 해서 다 쫓아내버리죠. 쫓아내버리고 자, 이제 자신들의 선거운동 해준 사람을 집어넣으면서 역관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관료 중심들의 행정 공무원들을 쓸어버리고, 그렇죠? 바로 자신의 리더십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은 역관주의에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물론 윌슨도 행정 개혁을 했어요. 자, 윌슨의 행정 개혁은 뭐냐면요. 윌슨 행정 개혁은 자, 여러분 필기노트고요. 필기노트고 11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엽관주의는 사실 굉장히 대단히 민주적인 방법이에요. 민주적인 인사제도입니다. 왜 엽관주의가 민주적 인사제도냐면요, 선거를 통해서 공무원 전체를 다 아웃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어떤 공무원 제도도 선거를 통해서 공무원 전체를 아웃시킬 수 없거든요. 자, 그런데 자, 대단히 민주적인 제도예요. 그리고 우리 이걸 시작했던 잭슨 대통령도요, 굉장히 민주성이 강한 좋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뭐랄까요? 타락해요. 알겠습니까? 타락을 해서 자, 선거운동, 내가 공무원 되고 싶어. 그럼 뭡니까? 대통령이 될 것 같은 사람한테 뭡니까? 선거운동 해줘야 되잖아요. 선거운동을 몸뚱아리로만 해주나? 선거 자금을 대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몸뚱아리가 더 좋아요? 선거 자금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 사람이 공을 더 세운 거거든요. 그럼 뭡니까? 이게 나중엔 매관매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엽관주의는 잘못되면 매관매직. 그러면서 행정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개혁하기 위해서 이거에 대한 개혁으로 자, 바로 윌슨주의가 존재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뭡니까? 정행이원론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윌슨도 행정개혁인데 이 개혁은 엽관주의를 개혁하는 측면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노트로 11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에 행정개혁 운동의 계기란 말이 나오는데 요건 윌슨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의 행정개혁은, 정부개혁은 바로 자, 잭슨의 엽관주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번이 틀린 설명이 됩니다. 두 번째,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을 강조했다. 자, 볼까요? 자, 춘철군, 정치행정 이원론이면 자, 공사행정은 몇 원론일까요? 1원론이죠. 자, 한마디로 행정과, 이거는 공행정이죠. 공행정과 사행정, 이거 뭡니까? 경영입니다. 자, 행정과 경영은 하나다. 그런데 지금 자, 이번에선 유사성 맞네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고자 했다. 그렇습니다. 자, 정치행정 이원론, 정행 분리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다음에 효율적 정부 운영에 관심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효율적 정부 운영이란 정부를 운영하는데 비용을 조금, 그렇죠? 절약과 능률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틀린 건 1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행정 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행정 능력은 우리 교재에 없었던 내용이라서 추가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심화교재, 자, 심화교재에서 자, 17쪽 보시면 자, 17쪽 보시면 약간의 공간이 있을 겁니다. 거기다 적어 두시면 되겠어요. 자, 행정 능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행정 능력의 구성 요소입니다. 구성 요소인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적 능력이라는 것이 있고요. 지적 능력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정치적 능력이라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집행 능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적 능력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 공무원으로서의 전문 지식,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정보, 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창의성, 이런 것들이 지적 능력이고요. 그다음에 정치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이것은 이 민주적 책임성. 자, 공무원으로서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실현해 줘야 된다는, 민주주의를 보장해 주는 민주적 책임성과, 그다음에 고객지향적 대응성. 오늘날 NPM 분위기니까 이걸 정치적 능력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집행 능력. 자, 실질적으로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직원들을 동기부여시키는 능력. 자, 그리고 리더십. 자, 그다음에 자, 외적
지지, 외적 지지 확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적 지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정부 외부, 즉 한마디로 정치 세력이라든지 또는 민간, 민간의 지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행정 능력이라고 불러요. 자, 이것을. 그런데 요 두 가지는 어느 정도 상충성이 있어요. 상충성이 있습니다. 왜 상충성이 있냐면 전문 지식이나 정보 창의성은 이건 능률성을 중시 여기는 개념인데 요건 민주성을 중시 여기는 개념이거든요. 민주성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대립적 되는 성격이 있단 말이지. 왜냐하면 능률성은 비용을 적게 들여야 됩니다. 비용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는요,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면 안 돼. 그냥 찍어 눌러버려야 됩니다.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민주적인 정부가 어딥니까? 자, 박정희 정부죠. 막 찍어 눌러버립니다. 자, 능률적입니다.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많은 걸 해낼 수 있죠. 그런데 민주적이진 않거든요. 민주적이려면 국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데, 자, 충분히 반영하다 보면 뭐 난리입니다, 난리. 자, 알겠죠? 그거 다 얘기 듣다 보면 능률적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는 대립적, 즉 상충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문제 풀어드릴게요. 그러면 행정 능력은 지적 능력과 실행적 능력을 포괄하며 정적 능력과는 구별된다고 했습니다. 자, 지적 능력, 집행 능력 맞고요. 정적 능력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구분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지적 능력은 바람직한 정책 결정을 위한 전문성과 관련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 행정학에서 중요시하는 인식되어 왔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실행 능력은 정치 및 민간 지원의 확보 능력. 그렇습니다. 지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는 거고요. 자, 그다음 행정 능력을 구성하는 하위 능력 요소들 간에 상충 관계가 있다. 그렇습니다. 지적 능력과 정책 능력 사이에는 상충 관계가 존재합니다.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까요? 행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행정은 최협의적으로는 행정의 조직과 공무원의 활동에 대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맞는 설명입니다. 우리 필기노트고요. 필기노트 제일 첫 페이지. 자, 보통은 행정 개념에서는 출제를 잘 안 합니다만 여기서 한번 냈네요. 자, 보시면 가장 좁은 의미에서는 행정은 누가 하는 거다? 행정은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하는 것 맞는 설명이었어요. 행정은 공공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 분배를 통해 공공 욕구를 충족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증가시킨다. 맞고요. 행정의 활동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그랬습니다. 다 좋고요. 행정활동은 정치 권력을 배경으로 하며 공공 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정부가 독점한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 봐봐. 자, 지금 3페이지 일반적 개념 좀 보세요. 일반적 개념을 보시면 행정은 정치 권력을 바탕으로라고 하죠. 거기까지 맞았어요. 근데 뒤로 가면 이상해져요. 자, 공공 서비스 생산 및 공급을 정부가 독점한다 그랬는데요. 자, 여러분들 3페이지 하단서부터 3페이지 하단 행정관리설서부터 맨 뒤로 넘는 7번까지 신공공관리설까지가 다 행정의 개념이에요. 행정의 개념이 시대적으로 변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6번, 7번을 보시면 NPM이나 뉴거버넌 쓰죠? 이거는요, 정부가 공공 서비스를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현대사의 80년대 이후로는요, 행정은 거버넌스예요. 그래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가는 것이에요. 이 때문에 4번의 의미는 맞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4번이 틀렸고요. 자, 6번 문제인데요. 자, 이것은 재화의 유형이죠. 여러분들 필기교재 6페이지입니다. 자, 6페이지를 보시면 재화를 배제성과 경합성 여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리할 경우에 유형별 사례를 모두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는 뭐죠? 배제성과 경합성을 모두 갖고 있어요. 이것은 민간재가 됩니다. 자, 다음에 그럼 민간재 볼게요. 자, 선택지로 갈게요. 구두, 라면, 자동차, 냉장고 다 맞았습니다. 다 맞았고요. 자, B는 비배제성, 즉 공짜인데 많이 쓰면 부족하네요. 이것은 공유제입니다. 자, 공유제 해조광물 맞아요. 해조에 있는 거 뭡니까? 내가 캐내면 그만입니다. 공짜입니다. 근데 많이 쓰면 줄어들죠. 출근길 시내도로 그랬습니다. 자, 시내도로는 고속도로가 아니니까 공짜인데요. 아침에 개난리 나죠. 자, 때문에 역시 공유제로 볼 수 있습니다. 공공 낚시터 그랬는데요. 우리가 낚시터가 사설 낚시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를 텐데 그 낚시를 좋아하는 어른들의 겨울 놀이터쯤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냐면 사설 낚시터라고 그래서 그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낚시를 진짜 좋아하는 분들은 막 이제 바다 낚시 가고 막 그러거든요. 막 보트 타고요, 막 배 타고 막 섬까지 가고 막 그래요. 근데 겨울에 초 죽겠는데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공터 같은 데다가 이 실내 낚시터 가지고 풀장 같은 거 해놓고요. 거기다가 물고기를 때려 넣어요. 넣고 이제 아저씨들이 낚싯대 갖고요.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조혜씨 라면 하나 끓여줘. 이렇게 하면 이제 라면 끓여주고요. 그래서 라면 끓여 먹어서 그 고기 잡으면 뭐 가져가면 안 돼요. 그거는 저기 즐기는 용이에요. 그때 잡으면 다시 놔줘야 돼요.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실내 낚시터 안에 있는 풀장에 있는 고기들은 매우 피곤해요. 여러분 잡혀주려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실상 낚시 좋아하는 어른들의 피방 자, 뭐 이런 데예요. 알겠습니까? 이건 사설 낚시터거든요. 당연히 자, 유료일까요? 무료일까요? 자, 유료겠습니까? 무료겠습니까? 유료일까? 무료일까? 유료죠. 그럼요. 피방이 무료. 피방 가봤나요? 무료인가요? 유료잖아요. 그렇죠? 라면 끓여 먹으면 더 비싸잖아요. 그래요. 그거예요. 이건 사설 낚시터고 공공 낚시터는 그냥 뭡니까? 그냥 냇가라든지 뭐 이런 데입니다. 공짜예요. 공짜인데 문제는요. 물고기 다 잡으면 어떻게 돼요? 부족해질 수 있죠? 바로 그겁니다. 공유자가 맞습니다. 사설 낚시터는 뭐가 되는데 그러면? 민간제조군. 사설 낚시터는 민간제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근데 공공 낚시터는 공짜인데 많이 잡으면 부족해지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케이블 TV는 뭐냐면 케이블 TV는 그 SK 브로드밴드 이런 겁니다. 이건 내가 가입만 하면요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뭐야? 돈은 내야 되지만 부족하진 않습니다. 뭐죠 이거? 요금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바로 케이블 TV 때문에 틀렸고요. 자 정답은 1, 2, 3번 중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C를 볼까요? C는 이제 자 비경합성, 배제성이 있고요. 돈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금제입니다. 고속도로 요금제에 포함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일기예보는요. 자 여러분들 일기예보 어디서 봐요? 다이아 일기예보 어디서 봐요? 그렇죠. 공짜죠? 그리고 네가 본다고 해서 딴 사람 못 봐요? 아니죠. 자, 그럼 뭐예요? 응? 뭐라고요? 괜찮아요. 개막신 당하면 되니까요. 왜 말해요? 야, 공짜라면서요. 공짜인데 부족하지도 않아요. 공공재. 알겠습니까? 공공재. 자, 그 다음에 국방 공공재고요. 자, 목초지인데요. 자, 목초지는 공짜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 풀 다 뜯어먹으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자, 이것은 뭡니까? 공유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공유지 그래서 맞는 건 1번만 맞는 거예요. 정답 1번 됐고요. 자, 그다음에 D는 이제 공공제인데 D 등대 맞아요. 등대 맞고요. 상하수도는 요금제고요. 무료 TV는 공제고요. 외교도 공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맞는 것은 1번만 해당됩니다. 자, 7번으로 볼까요? 공공 서비스를 소비의 배제성과 경합성으로 본다라고 그랬거든요. 자, 다시 봅시다. 이번에 가는 뭡니까? 경합성과 배제성 모두 있으니까 가는 시장제고요. 자, 이제 시장제 민간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나는 이제 자, 이것은 이 비경합성. 자, 이 부족하진 않은데요. 자, 배제를 해야 돼요. 돈 받아요. 그러니까 나가 유료제가 됩니다. 나 유료제. 다는 경합성이 있고 공짜거든요. 이거 공유제고요. 라는 공제가 되겠죠. 자, 그럼 다 연결시켜야 되는데요. 자, 선택지로 갈게요. 자, 가는 시장제입니다. 자, 시장제는 명칭 시장제 디귿하고 연결돼야 되고요. 디귿하고 연결돼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물건으로는 음식점, 호텔, 의료, 택시가 돼야 됩니다. 자, B가 돼야 되는 거네요. 자, 맞는 건 1번만 맞는 거예요. 알겠죠? 자, 금방 맞출 수 있겠죠? 한번 살펴봅시다. 자, A 볼게요. 전기통신 상하수도. 자, 춘철군 이거 뭡니까? 전기통신 상하수도요. 돈만 내면 얼마 쓸 수 있는 거죠? 요금제고요. 자, 그다음에 B는 민간제고요. 소방치안 국가 공기 요거는 뭡니까? 이거는 공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지하수 이것은 자 바로 공유제입니다. 그렇죠? 자, 이해하셨죠? 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8번 볼까요? 니스칸넨의 예산 극대화 이론과 던 리뷰의 관청 형성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교재 볼까요? 자, 11페이지 있습니다. 심화책입니다.
심화책 11페이지입니다. 자, 확인했죠? 자, 거기 보시면 니스칸넨에 따르면 최적의 서비스 공급 수준은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라고 돼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자, 자, 다이아 공무원들은요. 니스칸넨에 의하면 공무원은요. 예산을 무조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많이 따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공공재를 최대한 생산하려고 해요. 알겠습니까? 최대한 생산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심리를 자, 그래프로 표현한 거예요. 일단 그래프 나오면 일단 싫은데요. 어쩔 수 없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예요. 한계 효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계 효용이란 내가 효용을 느끼려면, 기쁨을 느끼기 위해선 반드시 비용이라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뭡니까? 바로 비용을 치러야 돼요. 즉 여러분들의 바로 젊음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일정 기간 바로 희생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 것처럼 편익을 얻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이 비용을 바로 이 일정한 비용, 자, 그 비용을 1단위라고 합시다. 1단위, 2단위, 3단위 계속 증가시킬 때 바로 거기서 얻어지는 편익의 양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앞에 너 이름 뭐지? 건희 언니? 건희님들 얼굴이 새로 와. 자, 그러면 건희구나. 가만히 보니까 건희 맞네.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하고 왔어? 그래, 뭐 너 성실하니까. 자, 그러면 너 그때 막 너만 안 왔어, 엄마. 너 혼자 빠졌다고. 자, 그러면 자, 보시면 자, 건이야 이런 거죠. 배가 매우 고파요. 매우 고픕니다. 자, 그러면 배가 고픈데 자, 떡볶이 먹고 싶죠. 자, 떡볶이를 개당 하나씩 판다고. 우리 이제 보통 길거리 떡볶이, 그렇죠? 요즘 뭐 엽기 떡볶이라든지 무슨 마약 떡볶이 그런 건 막 10,000원씩 팔잖아요. 그거 말고요. 자, 그래서 한 개 500원씩 해요. 자, 그럼 1단위가 500원입니다. 자, 너무 배고파요. 자, 떡볶이 하나 먹었어요. 자, 그러면 자, 10만큼 기분 좋아요. 숫자로 10, 10. 알겠죠? 자, 근데 자, 거의 하나 더 먹을 수 있겠지. 자, 2개쯤 먹으면 또 역시 500원이 들어갔죠. 자, 근데 10만큼 좋아요. 이번엔 8만큼 좋아요. 8만큼 좋아요. 처음 먹을 때만큼 좋지는 않아요. 알겠습니까? 3개째 먹어. 3개째 먹을 때는 8만큼 좋아요. 6만큼 좋아요. 자꾸 줄어들어요. 그 만족도가요. 그렇다고 해서 자, 떡볶이 아줌마에게 내가 6만큼 좋으니까 500원짜리 300원 낼 수는 없죠. 결국 떡볶이 1단위, 2단위, 3단위 투입되는 양은 계속 동일합니다. 근데 그것을 얻어지는 편익의 양은 점점 어떻게 되죠? 줄어들죠.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요게 자, 한계 편익 곡선이에요. 한계 편익 곡선. 그래서 한계 편익 곡선은 자, 한계 편익 곡선은 점점 내려옵니다. 자, 그런데 총 편익. 자, 그러면 한계 편익 곡선 말고 편익이 그 떡볶이가 1인분 1개, 2개, 3개, 4개 늘어날수록 자, 총 편익의 양은 증가해요. 예를 들어서 자, 건이야 떡볶이 1개 먹었어. 자, 그러면 편익이 얼마? 10. 자, 2개 먹었어. 그럼 10 더하기 8 얼마? 18. 자, 그 다음에 떡볶이 3개 먹었어. 그러면 얼마가 또 추가돼? 그러면 얼마야? 18 더하기 6? 그렇지. 자, 계속 증가합니다. 계속 증가하지는 않고요. 언제까지 증가하냐면 나중엔 바로 이 편익이 제로가 될 때까지. 편익이 제로가 되나요? 그럼요. 제로가 되면 숟가락을 놓죠. 그래, 그래요. 편익이 제로가 되면 숟가락을 놓죠. 떡볶이 100개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잖아요. 왜요? 그냥 내가 사줄게요. 200개 먹어볼래 한번? 못 먹어요? 그렇죠.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는 저 효용이 점점 아까 10, 8, 6 감소가 나는 제로가 되면 숟가락 놓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 이게 마지막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자, 총 효용은 계속 플러스 하니까 처음에는 급격하게 늘어나다가 나중에는 안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총편익 곡선입니다. 자, 이게 총편익 곡선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계 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계 비용은 뭐냐면 이번엔 반대로 가는 거야. 똑같은 양의 편익을 얻기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이 더 증가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지금 자, 건이가 떡볶이 처음 먹었을 때 얼마큼 기분 좋았어요? 10 좋았죠? 자, 그러면 보세요.
처음에는 떡볶이 몇 개 먹었을 때 10조 왔어요? 한 개 먹었으면 10이죠. 그럼 얼마예요? 떡볶이 하나에 얼마냐고. 그렇지. 그럼 500원이면 10조 왔죠. 자, 이제 두 번째 또 10조 와 볼게요. 자, 두 번째 10조 와 볼게요. 자, 두 번째 먹었어요. 10조 와요, 8조 와요? 이 모자라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아줌마, 자, 떡볶이 반 잘라줘요. 하나 반 잘라 250원 더 드릴게. 그렇게 해야 10이 채워지죠. 그러면 반 잘랐으니까 250원. 그러면 두 번째 10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가 들었어요? 750원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또 10을 만들어 봅시다. 자, 750원보다 더 들어가겠지?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편익을 얻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의 양은 자꾸 증가합니다. 이것을 한계 비용 체증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한계 비용 곡선입니다. 한계 비용 곡선이요. 그러면 총 비용은요, 비용을 계속 늘어나는 비용을 자꾸 증가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한 개만 먹어도 500원만 들어도 10이 채워졌지만 두 번째 때는 750원 있어야 한 개가 채워지고요. 나중에 더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용이 많이 안 늘어나다가 나중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바로 여기서 이러한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총 비용 곡선이 되죠. 자, 다이양 이해하고 있나요? 자, 그래서 어디서 놓쳤을까? 다이 똑똑한데.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이상적인 생산량, 한마디로 공공재의 가장 이상적인 생산량은 지금 우리 떡볶이 먹는 걸 했으니까 소비를 가장 이상적인 소비량이고요. 이걸 생산량으로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가장 이상적인 생산량은요, 여기입니다. 자, 여기에요. 자, 이 선에 넘어가면요, 편익보다 비용이 커지게 됩니다. 때문에 여기서 생산을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이상적인 생산량은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 곡선과 한계 편익 곡선이 일치할 때 여기서 생산이 멈춰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공무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답니다. 더 나간다는 거죠. 더 나가면 손해거든요. 그러나 전체적인 데에서는 손해가 아니에요. 여기에 도착할 때까지는요, 손해는 아니에요. 바로 그동안 얻었던 비용을 깎아먹는 중이죠. 그래 안 그래요? 이해가시면 지금 깎아먹는 중이잖아요. 이만큼 이 갭, 자, 총편익과 총비용의 갭이 가장 넓을 때가 최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깎아먹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깎아먹고 있어요. 자, 그렇죠? 그러나 이게 넘어가기 전까지는 손해는 아닙니다. 자, 근데 공무원들은 여기서 생산을 멈추지 않고 여기서 생산을 멈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무원의 생산량입니다. 자, 관료의 생산량. 이게 관료의 생산량이에요.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여기서 멈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대. 이건 뭐냐면 국민에게 뽑히는 사람, 국민에게 인기가 있어야 되는 사람. 관료들은요, 왜 여기서 멈추냐? 왜 나는 계속 생산을 해야 돼? 생산을 해야 내가 공공재를 계속 생산해야 내가 존재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내가 만약 생산 안 해도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공재 더 이상 생산 안 해도 돼. 그러면 대통령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나가줄래? 이럴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손해보기 전까지 계속 생산하는 겁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멈추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정치인입니다. 자, 여기가 정치인입니다. 여기가 정치인. 여기 정치인의 생산량, 여기는 관료의 생산량 이겁니다. 그래서 이 니스칸네는 누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정치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정치인도 여기서 생산을 멈추라고 하는 이유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죠.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이겁니다. 자기 자신의 지지를 높이기 위한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둘 다 똑같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인데, 근데 어쨌든 자, 정치인은 정답을 맞춘다는 겁니다. 관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최적 생산량은 한계 편익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일치하는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1번 보세요. 니스칸넨에 따르면 최적 서비스 공급 수준은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이다 라고 했죠.
정확히 맞는 설명이고요. 두 이론 모두 관료를 자신의 이익과 두 이론 모두 관료를 자신의 이익과 효용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가정한다 그랬습니다. 두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이건 니스칸넨 이론이고요. 자, 그다음에 두 이론이란 여기서 던 리비의 관청 형성 모형을 말합니다. 자, 던 리비의 관청 형성 모형은 11페이지에 있고요. 자, 11페이지를 던 리비는 이런 얘기합니다. 니스칸넨은 무조건 예산을 공무원들은 무조건 예산을 많이 따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던 리비는 아니래요. 높은 공무원, 고위 관료들은요 예산 많이 따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요. 예산을 따면 뭐해? 그것이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감시가 굉장히 심한 거는 많이 따봐야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만이야. 자, 다혜야. 네가 은행에서 하루에 막 10억씩 만지는 은행원이야. 좋냐?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걸 내가 가지면 좋겠지. 그걸 뭐 만지면 뭐 할 거야? 만지면. 그래요.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또 예산을 많이 땄어. 근데 대부분이 다 감시가 심하고 정해진 데 써야 돼. 의미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런 일은 내가 맡는 것보다 새로운 관청을 하나 만들어서 그 관청에다가 넘기는 게 차라리 낫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던 리비는 관료들은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바로 예산을 많이 따는 게 아니라 바로 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 관청을 형성해서 넘기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던 리비는 고위 관료는 관청을 만드는 걸 좋아한다. 니스칸넨은 예산을 많이 따는 걸 좋아한다. 둘의 공통점은 관료는 이기적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던 리비에 따르면 관청 형성의 전략 중 하나는 내부 조직 개편을 통해 정책 결정과 수준을 강화하되 일상적이고 번잡스러운 업무는 분리하고 이전하는 것이다. 맞죠? 그래서 일상적이고 번잡스러운 쓸데가는 업무들, 나한테 재량권이 없는 업무들을 넘기는 걸 좋아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니스칸넨에 따르면 예산 극대화 행동은 예산 유형과 지구의 관계, 기관 형성, 시대적 상황 등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니스칸넨은요. 무조건 모든 관료는 예산을 많이 따는 걸 좋아한다고 말했죠. 그런데 11페이지 보세요. 자, 11페이지 여러분들 파란색 박스 내용을 보시면 예산의 유형, 기관의 유형 이런 것에 따라서 예산을 많이 따려고 하는 집단과 예산을 많이 따는 것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이론은 니스칸넨이 아니라 던 리비 이론입니다. 자, 그러므로 4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문제 봅니다. 다음 중 학행정학과 관련된 학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했거든요. 자, 굿러는 행정은 국가의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 건이야, 굿러 만난 적 있어요? 어디서 만났어요? 아, 기술적 행정학. 자, 기술 맞다. 정확합니다. 자, 몇 페이지냐고요? 자, 필기노트 10페이지입니다. 자, 10페이지 기술적 행정학이 있습니다. 필기노트 10페이지입니다. 자, 거기에 바로 윌슨 또래들이죠. 윌슨, 화이트, 굿러, 그쵸? 바로 웰러비, 귤릭. 춘철 확인했습니까? 자, 바로 그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굿노는 그러면 건이야 정치행정 이원론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행정은 국가의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자, 국가의 의지, 그다음에 실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국가의 의지란 이것은 뭡니까? 바로 가치지향적인 정치의 영역입니다. 국가의 의지, 국가가 어디로 갈까 정하는 것은 국회죠. 실현하는 것은 행정이라는 겁니다. 자, 행정은 이 부분이지 이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두 가지를 짬뽕한다면 이론론이 되는데 행정은 국가의 의지를 형성하여 실현하는 것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리한다는 겁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춘철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에 두 이론. 자, 그다음에 테일러는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를 통해 최선의 방법을 추구하였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11페이지 필기노트 11페이지에 있고요. 자, 그래서 베스트 원 웨이를 추구했죠.
맞는 설명입니다. 자, 사이먼은 행정 원리의 보편성과 과학성을 강조했다 그랬습니다. 자, 건야 이 표현 맞을까요? 왜 틀렸습니까? 보편성 아니에요. 자, 사이먼이라는 학자는요. 자, 과학성을 건야 과학성 중시한 건 알아 몰라? 그럼 과학성이라는 것은 자, 바로 언제 어디서나 적용이 돼야 돼요. 즉, 자, 법칙 발견입니다. 법칙 발견. 여러분들 과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과학자들이 제일 법칙, 물리학 법칙, 화학 법칙 하나만 알아내세요. 바로 노벨상입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노벨상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법칙 발견입니다. 자, 건이야. 그럼 법칙이 발견되면 이거는 아무 데서나 다 통용돼? 아니면 통용되는 데가 특수해? 그럼요. 그게 보편성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법칙 발견이란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보편성 또 뭘 주장했지? 보편성은 뭐야? 보편성, 과학성. 그렇죠. 자, 정확 같은 표현입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 문장은 잘못됐습니다. 자, 바로 앞에 부분입니다. 행정 원리의 보편성과 과학성을 주장했다. 행정 원리, 행정 원리. 자, 그건 행정 원리 들어본 것 같아요? 생각 안 나요? 자, 심화책입니다. 심화책 보면 깜짝 놀랄 거요. 자, 290. 자, 행정의 조직의 5대 원리입니다. 조직의 5대 원리. 관료제를 완성시키는 행정학의 5대 원리. 자, 그러면 자, 건이야. 5대 원리 말한 사람 누구예요? 그럼요. 사이먼 아니거든요. 자, 귤릭입니다. 자, 귤릭이 말했고요. 그리고 자, 이 귤릭의 행정의 5대 원리를 자, 290페이지 비판 보세요. 자, 오히려 비판했죠? 자, 건이 누가? 그래요. 알겠습니까? 이걸 비판한 사람입니다. 아니요. 저기 귤릭도 과학성과 보편성을 되게 중시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귤릭도 과학성과 보편성을 매우 중시 여긴 사람이에요. 근데 왜 사이먼이 왜 이 사람을 비판했을까? 이유는 사이먼과 귤릭은 공통적으로 과학성과 보편성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사이먼은 이 과학성과 보편성을 주장하면서 뭘 주장하냐면 행태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태론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증명하려 했다고요. 알겠습니까? 증명하려 했어요. 그런데 자, 귤릭은 이것을 주장하면서 행정 원리를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입증을 안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귤릭이 자신의 생각으로만 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먼이 자, 비판한 것은 왜 당신은 과학성과 보편성을 좋아합니까? 그게 아니라 당신이 주장한 행정 원리는 증명 안 된 거잖아. 당신이 말로만 나불거린 거잖아. 알겠습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비판 내용은 그거예요. 행정 원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증명 안 된 거는 얘기하지 마.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비판한 거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귤릭은 포스트 컬브를 통해 자, 능률적인 관리 방법을 주장했다. 맞아요. 자, 이 귤릭이 행정 원리를 주장한 귤릭이 포스트 컬브도 주장했습니다. 자, 포스트 컬브는 자, 우리 심화책에 있고요. 자, 내용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포스트 컬브. 자, 13쪽이죠. 자, 암기해 놔야 됩니다. 영어 약자하고 해석한 내용하고. 자, 그 얘기입니다. 틀린 것은 3번이었고요. 자, 2번 미국 민주주의의 규범적 관료제 모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요것도 나오죠. 여러분들 해제 매직 윌입니다. 해제 매직 윌.
자, 미국 행정학의 발달관 21쪽입니다. 자, 당연히 외우고 있는 내용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퍼슨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행정 책임을 강조하고 단순한 정부와 분권적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맞죠? 제퍼슨주의는 분권주의입니다. 자유주의고요. 잭슨주의는 행정의 탈정치화를 통해 정당 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을 강조했다 그랬습니다. 아니에요. 자, 다이아 잭슨주의가 말한 게 뭐죠? 여권주의는 정당 정치를 떠나는 게 아니라 정당 정치입니다. 자, 오히려 이번을 정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잭슨주의를 윌슨주의로 바꿔줘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메디슨주의는 국가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 행정의 적극적 역할과 행정의 유효성을 강조했다 그랬습니다. 자, 메디슨주의는 뭡니까? 자, 국가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강한 정부를 추구한 것이 아니고요. 다원주의를 추구했죠. 자,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해밀턴주의는 다원적 과정을 통한 이익 집단 요구의 조정과 이익을 주장했다. 이거는 해밀턴주의가 아니라 해밀턴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틀린 설명입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1쪽 여러분 심화책 21쪽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자,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윌슨의 행정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윌슨 행정 연구 아까 3페이지에 행정 관리설을 주장했던 학자입니다. 자, 19세기 말엽 미국 정부의 규모가 이전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커지고 행정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행정학 연구의 중요성이 역설되었다라고 했는데요. 맞아요. 엽관주의 때까지는 여러분들 잭슨의 엽관주의는요. 행정이 전문성이 필요 없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개나 손 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이렇게 준 겁니다. 근데 19세기 말서부터 행정이 커지고 전문성이 되면서 야, 이거 그냥 선거운동원들한테 맡길 일이 아니다 라고 판단한 거죠. 때문에 만든 설명이고요. 19세기 말에 미국 내 정경 유착과 보수 중심의 타락한 정치 풍토로 인하여 자, 왜 타락했는데? 바로 이제 엽관주의가 썩은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부패가 극심한 상황에서 행정이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맞고요. 윌슨은 행정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정치와 행정의 분리와 함께 행정 영역을 비즈니스 영역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윌슨은 건이야 정치 행정 이원론이지. 자,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행정이 분리 맞지? 대신 그러면 행정이 정치랑 멀어졌으면 행정이 뭐랑 가까이 갔을까? 경영. 그렇지. 그러면 행정은 비즈니스의 영역이네. 맞습니다. 그렇죠? 자, 행정 비즈니스 영역입니다. 자, 그다음에 윌슨은 행정의 본질을 의사결정과 이에 따른 집행의 효과성을 높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효율적인 정치가 되어 돈과 비용을 덜 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자, 윌슨이 행정과 정치를 분류하려고 했던 이유는 정치는 고비용 저효율인 거예요. 때문에 정치로부터 벗어나서 행정만 전담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절약과 능률을 중시하려고 했던 그런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맞았죠. 그런데 그러면 4번 지금 4번이 틀렸네요. 왜 틀렸을까요? 4번이 왜 틀렸을까요? 자, 지금 문장에서 살짝 꼬고 있어요. 행정의 본질을 의사결정과 이에 따른 집행을 중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결정과 집행이 이게 지금 연결된 거예요? 분리됐다는 얘기예요? 자, 다이아 지금 의사결정과 이에 따른 집행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거 연결됐다는 얘기야? 분리됐다는 얘기예요? 연결됐다는 거죠. 이에 따른. 그렇지? 그럼 정책은 이론론이잖아요. 윌슨은 이원론이잖아요. 그렇죠? 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의사결정과 분리하여 이에 따른이 아니라 의사결정과 분리하여 집행 이렇게 표현해야지 맞아요. 그래서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4번은 윌슨은 행정의 본질을 의사결정과 이에 따른이 아니라 의사결정과 분리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효율적 정부가 되어 돈과 비용을 절약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르니 분리되어야가 돼요. 4번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국 행정의 발달 과정과 행정학의 태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잭슨이 도입한 엽관주의는 정치 지도자의 행정 통솔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자, 여러분들 이 엽관주의가 정치 지도자의 힘을 약화시키나요? 자, 강화시키죠. 자, 필기노트 66페이지입니다. 자, 필기노트 66페이지거든요. 자, 거기 보시면 엽관주의의 장점을 보시면 리더십을 강화시킵니다. 그렇죠? 강화시켜요. 자, 그래서 그러면 틀렸고요. 국민의 요구에 대하여 관료제의 대응성이 후퇴한다고 그랬는데요. 아니에요. 가장 국민의 요구에 대응성이 높은 게 엽관주의예요. 알겠습니까? 왜? 자, 이 공무원들 한 명 한 명의 행정 활동이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책임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책 수행 과정에서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건 맞아요.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되면서 나중에 바뀌는 거 맞고요. 자, 그다음에 2번 건국 직후 미국 정치 체계는 행정의 효율성을 지향하는 자, 해밀턴주의가 지배하였다 그랬는데요. 자, 이거 내가 여러분들 이 21조 해제매직 윌 설명하면서 이런 설명을 했는데 자, 해제 매직 윌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자, 여기 자, 이게 해밀턴, 자, 제퍼슨, 자, 이렇게 메디슨, 잭슨, 자, 그다음에 윌슨입니다. 자,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윌슨이 행정학 성립입니다. 윌슨서부터. 자, 그래서 자, 여기가 이게 분위기 가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성립 배경, 여기는 성립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가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해밀턴이 미국의 초대 자, 재무장관이고요. 자, 얘가 미국의 3대 자, 대통령이에요. 자, 얘가 4대 대통령이고요. 자, 얘가 7대 대통령입니다. 자, 근데 이 차이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 저기 뭐야, 이 문어대가리 대통령 아시죠? 자, 선생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냐고요? 자,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자, 여러분들과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에요. 분명한 것은. 알겠습니까? 자, 아마 죽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자, 그런데 되게 오래 그분이 대통령이 80년인가 그래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근데 자, 같이 살아 지금까지 같이 공기를 마셨다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전두환 자, 이후에 노태우, 자, 그다음에 이 김영삼, 김대중, 자, 뭐 노무현, 자, 뭐 그다음에 뭐 이명박 뭐 다 자, 지금 몇 대를 넘어가잖아요. 다 동시대거든요. 요 시대가 같은 시대예요. 자, 그리고 윌슨이 28대인가? 자, 이거거든요. 완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전체가 뭐예요? 바로 미국 건국 초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해밀턴은 중앙 집권을 주장했고요. 중앙 집권은 뭡니까? 연방주의. 자, 강력한 정부를 주장했지만 그 이외에 나머지 얘네들은요 전부 다 뭡니까? 대단히 민주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 시대를 바로 제퍼슨 잭슨주의다. 이 시대를 제퍼슨 잭슨주의라고 부르고요. 자, 또는 민주주의 시대다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얘 뭡니까? 지방 분권, 얘 다원주의, 얘 뭡니까? 역관주의잖아요. 역관주의 대단히 민주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 전체가 제퍼슨 잭슨주의 시대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밀턴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은 미국 건국 초기라고 말을 하면 이 시대 전체를 말하는 것이라서 이 제퍼슨 잭슨주의를 말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해밀턴이라고 딱 말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걸로 말해줘야 됩니다. 이 시대 전체를 바로 제퍼슨 잭슨주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건국 직후 미국의 정치 체계는 행정의 효율성을 지향하는 해밀턴주의에 지배하였다. 아닌 거예요. 제퍼슨 잭슨주의가 지배한 겁니다. 자, 요 개념을 명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다음 1906년에 설립된 뉴욕 시정조사 연구소는 좋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능률과 철학의 실현 방안을 제시하고 시정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주장했다 그랬는데요. 자, 여러분들 필기노트 11페이지 볼까요? 자, 11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보시면, 자, 여러분들 이 과학적 관리론, 특히 테일러 거, 이것이 행정학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과학적 관리론이 먼저예요? 윌슨의 행정관리설이 먼저예요? 이 과학적 관리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 테일러의 이 이론이 나오고요. 그리고 미국의 뉴욕 시정조사 연구소에서 바로 이거를 행정에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행정학이 시작되거든요. 알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뉴욕 시정조사 연구소는 바로 테일러주의를 바로 처음으로 행정학에 받아들인 연구소입니다. 자,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다음에 미국 행정학의 학문적 초석을 다 바친 애플비는 행정에 대한 지나친 정당 정책 개입이 정책이 능률적 집행을 제한한다고 봤다. 자, 애플비. 춘철. 애플비 어디서 만났죠? 기능적 행정학입니다. 10페이지. 필기노트 10페이지. 기능적 행정학입니다. 자, 애플비 디목. 그렇죠? 자, 정치 행정 몇 원론입니까? 이론론이죠. 이론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행정에 대한 지나친 정당 정책 개입이 정치의 능률의 집행을 저해한다고 봤다. 아닙니다. 같이 가야 한다고 봤던 거죠.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맞는 설명은 3번만 맞는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쉬었다 갈게요.